저기 저 시커먼 밤바다 위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 한 척이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페인트 칠은 다 벗겨지고 엔진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저 녹슨 고철이 바로 올해 65이 된 김영수 씨의 30년 직장 생활과 맞바꾼 결과물입니다. 평생을 새벽별 보고 나가 밤별 보고 들어오며 모은 피 같은 퇴직금 3억 원이 저 차가운 바닷물 속에 처박혀 버린 겁니다. 지금 영수 씨는 인적 끊긴 부둣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목이 터져라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비릿한 바닷바람과 야속하게 철썩이는 파도 소리뿐입니다. 영수 씨의 등 뒤로는 낯선 어촌 마을의 불빛들마저 차갑게 꺼져 있습니다. 30년 지기 절친이라던 그놈 영수 씨에게 월 300만 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꼬드겼던 그 친구는 이미 영수 씨의 돈을 챙겨 야반도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건 수천만 원의 빚더미와 작동도 안 하는 깡통배, 그리고 도시 촌놈이 뭘 안다고 설치냐며 비웃는 마을 사람들의 텃세뿐입니다. 영수 씨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할까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수 씨는 이런 지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도시 어부가 되어 낭만적인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친구의 그 달콤한 제안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덧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날아오는 법이라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여를 꿈꾸던 한 순진한 가장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바다까지 추락했던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너무 분노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벼랑 끝에 몰린 영수 씨가 어떻게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서서 그 파렴치한 친구놈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는지 그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오실 겁니다. 자, 그럼 30년 우정을 담보로 벌어진 3억 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그 기막힌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영수 씨입니다. 영수 씨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참 쓸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는 아침 6시면 칼같이 일어나 말끔한 양복을 입고 지옥철에 몸을 씻던 대한민국의 든든한 산업력군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부장으로 30년 회사와 집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성실함 하나로 가족들을 건사해왔죠. 하지만 야속한 세월은 그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명예롭지만 허무한 훈장 하나를 달아주고는 그를 회사 밖으로 떠밀어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쥐어준 꽃다발과 금한 돈짜리 감사패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하철 안에서 영수 씨는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일 아침엔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을까?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가장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멈춤 신호는 휴식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푹 쉬라며 위로했지만 영수 씨의 귀에는 그 말이 이제 집에서 삼식이 노릇이나 하라는 말처럼 들려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지요. 그 무렵 영수 씨에게 유일한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보게 된 도시 어부 같은 낚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갓 잡은 싱싱한 회를 떠서 소주 한 잔 들이키는 출연자들의 모습.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영수 씨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저 넓은 바다로 가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자연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보자. 꽉 막힌 도시의 빌딩 숲이 감옥처럼 느껴지던 영수 씨에게 귀여, 즉 어촌으로의 이주는 마치 구원과도 같은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설 뿐 평생 서류 뭉치나 만지던 그가 웬일이라곤 쥐뿔도 모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운명처럼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영수. 나야, 나, 철민이. 박철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30년 지기 고향 친구이자 대학 동창인 철민 씨였습니다. 철민 씨는 일찌감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5년 전 서해안의 한 항구 마을로 내려가 자리를 잡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친구였죠. 영수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철민 씨의 모습은 영수 씨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퇴직 후 부쩍 늙어버린 영수 씨와 달리 철민 씨는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 목소리엔 힘이 넘쳤습니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고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영수 씨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이걸 까먹으며 살기엔 노후가 너무 길고 그렇다고 경비 일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바다로 가고 싶은데 아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던 철민 씨가 무릎을 탁 치며 영수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야, 영수야. 너 참 답답하게 산다. 서울에서 아등바등 해봐야 남는 게 뭐 있냐? 공기 나쁘지, 물가 비싸지. 너 그냥 나 있는 대로 내려와라. 철민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텃세도 없고 고기도 잘 잡힌다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너 낚시 좋아하잖아.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우리 동네가 지금 개발 호재도 있고 어촌 계장님이랑 내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너 오면 내가 책임지고 자리 잡게 해준다니까? 서울에서 썩지 말고 인생 이막 나랑 같이 멋지게 열어보자. 어때? 그 달콤한 제안을 듣는 순간 영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캄캄하던 앞날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 같았죠. 무엇보다 30년을 알고 지낸 누구보다 믿음직한 친구가 도와주겠다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낭만 시작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말이죠. 그렇게 영수 씨는 자신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통장이 곧 갈기갈기 찢겨나갈 운명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일주일 뒤 영수 씨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철민 씨가 있다는 서해안 항구 마을 대천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남짓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영수 씨의 가슴을 확 트이게 했습니다. 잿빛 빌딩 숲 대신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수평선과 갈매기 소리. 항구에 정박해 있는 수십 척의 배들이 파도에 맞춰 춤추는 모습은 영수 씨가 꿈꾸던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친구 철민 씨가 보였습니다. 어이, 김영수, 여기다, 여기. 철민 씨는 영수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곧바로 항구 한쪽에 정박된 배 한 척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청해호. 흰색 페인트로 투박하게 적힌 이름이었지만 영수 씨 눈에는 그 어떤 명품 차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약 5톤 규모의 낚시 어선이었죠. 철민 씨는 배 난간을 탕탕 두드리며 침을 튀겼습니다. 영수야, 잘 봐라.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바꿔줄 보물단지다. 선주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내놓은 건데 이런 급매물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야. 원래 시세가 4억이 훌쩍 넘는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딱 3억에 끊었다. 3억? 영수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3억이면 그의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평생 회사에 충성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야말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영수 씨가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야, 철민아. 아무리 그래도 3억은 좀. 내가 가진 돈 전부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아. 좀 더 작은 배로 시작하면 안 될까? 불안한 기색을 비추는 영수 씨를 보며 철민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영수 씨의 어깨를 감싸쥐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이 친구야, 내가 너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겠냐? 작은 배? 그런 걸로는 기름값도 안 나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낚시 손님도 태우고 멀리 나가서 큰 고기도 잡는 거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라. 주말에 낚시 손님 태우면 하루에 100만 원은 우습게 벌어. 평일엔 통발 좀 던지면 월 300에서 500은 꼬박꼬박 꽂힌다고. 은행 이자? 그거랑 비교가 되냐? 너 서울에서 경비원 하면서 한 달에 200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해. 여기서 바닷바람 쐬면서 놀멍시멍해도 그 2배는 번다니까? 월 300에서 500만 원. 그 숫자가 영수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노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영수 씨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철민 씨는 쐐기를 박듯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어제 다른 외지인이 입에 보고 계약금 건다고 난리쳤었어. 내가 내 친구 줄 거라고 겨우 막아놨다. 너 오늘 결정 안 하면 입에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나 믿지? 우리가 남이냐? 30년 지기 친구가 널 속이겠냐고. 우리가 남이냐는 그 말. 그 말이 영수 씨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중마고 철민인데 설마 나를 사지로 몰아넣겠어.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계좌 잔액 3억 1,500만 원.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앞에 청해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믿는다 철민아. 내 노후, 내 손에 맡긴다. 그렇게 영수 씨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철민 씨가 알려준 선주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영수 씨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지만 철민 씨가 건네는 뜨거운 포옹에 그 기분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제 너는 사장님이야, 선주님이라고. 오늘 내가 거하게 쏜다. 철민 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영수 씨를 횟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횟집으로 들어가는 철민 씨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며 짓던 그 야비한 미소를 말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낯선 모텔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두려움과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산 청해오가 사실은 폐선 직전의 껍데기뿐인 배였고 그 3억 원은 선주가 아닌 철민 씨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일 눈먼 돈이었다는 사실을요. 30년 우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지독한 배신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설렘으로 잠을 설친 영수 씨가 다음 날 새벽같이 항구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추락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산 낚시복으로 빼입은 영수 씨는 마치 제독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청해오 조타실에 올랐습니다. 키를 잡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킨 뒤 힘차게 시동키를 돌렸죠. 부웅 하는 웅장한 엔진 소리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푸드득, 쇳쇳 하는 기괴한 금속음과 함께 배 뒤편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매연뿐이었습니다. 콜록거리며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엔진은 쿨럭거리며 죽어가는 노인의 기침 소리만 내뱉을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리고 나서야 잠이 덜 깬 철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아침부터 전화질이야. 철민아, 큰일 났다. 배 시동이 안 걸려. 어제는 멀쩡하다며. 영수 씨의 다급한 외침에 수화기 너머로 귀찮다는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영수. 중고배가 원래 다 그래. 날 추우면 그럴 수도 있지. 배터리 방전됐나 보네. 내가 알아서 좀 해라. 나 어제 과음해서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 씨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다 책임져 준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영수 씨는 항구에 있는 선박 수리소를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수리공을 데려왔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은 수리공은 배에 오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엔진룸 뚜껑을 열어본 수리공이 혀를 차며 영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니, 눈탱이를 맞아도 유분수지.
이거 엔진이 완전 맛이 갔는데 냉각수 라인은 다 터졌고 실린더는 녹슬어서 떡이 됐어. 이거 시동 걸면 엔진 폭발해요. 영수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3억 주고 산 배인데. 3억이요? 수리공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똥배를 3억을 줬다고요? 허참 사장님. 이 배, 이 바닥에서 유명한 유령선이에요. 작년에 침수돼서 엔진 먹통된 거, 페인트 칠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은 거라고요. 고철값이나 받으면 다행일 텐데 이걸 3억이나 줬어요? 순간 영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침수차도 아니고 침수배라니. 영수 씨는 그 길로 철민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자 부스스한 얼굴로 철민 씨가 나왔습니다. 철민아, 너 알고 있었지? 저거 침수된 배라며. 수리공이 고철 덩어리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수 씨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자 철민 씨가 영수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징징거리지 좀 마라. 내가 억지로 사라고 등 떠밀었냐?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내 손으로 도장 찍고 돈 보냈잖아. 중고 물건 사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배 관리 못해서 고장낸 건 너야.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철민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영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배를 고치려면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하고 최소 5천만 원이 더 든다는 수리공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영수 씨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날렸는데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영수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3억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진짜 죽는다. 영수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고철 덩어리 배를 포기한다는 건 지난 30년의 세월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이를 악물고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벽은 높았습니다. 직장이 없는 은퇴자, 담보라곤 빚더미에 앉은 깡통 배 한 척뿐인 그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소득 증빙이 안 되셔서 대출은 어렵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답변을 들으며 터덜터덜 걸어 나오던 영수 씨.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철민이었습니다.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야, 김영수. 너 아직도 삐져 있냐? 아, 사내 자식이 밴댕이 소갈딱지하고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어제는 내가 술이 덜 깨서 헛소리한 거야.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 철민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글맞은 목소리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영수 씨가 분통을 터뜨리려던 찰나 철민 씨가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너 배 고칠 자금 융통해 줄 때 알아왔어. 은행은 꽉 막혀서 안 되고
여기 어촌계 선주들끼리 급할 때 쓰는 사금융인데 이자도 싸고 조건도 좋아. 일단 배는 고쳐서 띄워야 할 거 아니냐. 배만 뜨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인데 5천만 원? 그거 2달이면 갚아. 독사가 다시 한번 혀를 날름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영수 씨에게는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구명 튜브인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철을 황금배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결국 영수 씨는 철민 씨가 소개해준 인상이 험악한 대부업자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는 뗀다며 손에 쥐어준 돈은 4,500만 원. 그 돈을 고스란히 수리공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청해호의 새 엔진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부르릉. 힘찬 배기음 소리에 영수 씨의 가슴도 다시 뛰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죽기 살기로 고기 잡아서 저 빚부터 갚고 보란 듯이 성공하자. 영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철민 씨도 옆에서 꺼봐라. 형 말이 맞지?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다며 영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번의 다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망의 첫 추락날. 영수 씨는 부푼 꿈을 안고 배를 몰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를 갓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해경 경비정 한 척이 영수 씨의 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확성기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해오, 청해오, 정선하세요. 현재 귀 선박은 불법 조업 의심 선박입니다. 영수 씨는 너무 놀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불법이라뇨? 제 돈 주고 산 제 배입니다. 낚시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배에 올라탄 해경은 영수 씨가 내민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장님, 이 배는 낚시 어선업 신고가 말소된 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적 증서 보세요. 이 배는 어선이 아니라 기타 선박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팔 수도 없고 돈 받고 손님을 태워서 낚시 영업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냥 자가용 보트처럼 혼자 타고 노는 거 외엔 아무것도 못하는 배라고요. 이걸로 영업하시면 쇠고랑 찹니다. 영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철민 씨가 낚시 어선 허가권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전 주인이 허가권 다 넘겼다고. 허가권이요? 이 배 허가권은 이미 3개월 전에 다른 배로 팔려나갔는데요. 지금 껍데기만 사신 겁니다. 서류 확인 안 해보셨어요? 해경의 말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3억 원을 주고 산 배가 5천만 원 빚까지 내서 고친 배가 돈을 한 푼도 벌 수 없는 무늬만 어선이었던 겁니다. 낚시 손님을 태우려면 수천만 원짜리 허가권을 다시 사야 하는데 이 지역은 총량제 때문에 신규 허가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며 그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엔진 고장도 수리비 대출도 그리고 낚시 허가권이 없는 껍데기 배를 떠넘긴 것도 전부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30년 지기 친구가 영수 씨의 퇴직금 3억을 넘어 빚까지 지게 만들어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으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영수 씨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파도는 무심하게 배를 때리고 멀리서 철민 씨가 자신을 비웃는 환청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삶은 급경사를 탄 롤러코스터처럼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해경에게 불법 선박 판정을 받고 항구 한 구석에 밧줄로 꽁꽁 묶인 청해오. 그 처량한 모습이 꼭 손발이 묶인 영수 씨 자신의 신세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배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민 씨가 소개해줬던 그 인상 좋은 사채업자 기억나십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형님, 동생하며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그자가 돌변하는 데는 딱 보름이 걸렸습니다. 첫 이자 납입일이 하루 지났을 뿐인데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영수 씨가 머무는 낡은 달방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쾅, 쾅, 쾅. 부서질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수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아니면 이 문짝 뜯어내고 들어간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담배 냄새와 함께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나이 처먹고 약속을 안 지키면 쓰나? 배 고쳐서 돈 번다며? 근데 배가 왜 항구에 처박혀 있어? 너 우리 돈 떼먹으려고 작정했지? 그들은 영수 씨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영수 씨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사정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배가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야, 이 양반아. 우리는 은행이 아니야. 당장 내일까지 이자랑 원금 일부 안 가져오면 서울에 있는 내 집, 그리고 내 마누라 직장까지 찾아갈 거야. 알았어? 마누라. 그 단어가 영수 씨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이 꼴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뒤 영수 씨는 미친 사람처럼 철민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집이라도 뒤져서 잡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의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며칠 된 신문과 우편물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 보니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이 쓰레기만 뒹구는 방바닥. 그곳에서 영수 씨는 찢어진 달력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영수 씨가 배값을 입금한 바로 그날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D-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처음부터 영수 씨의 돈을 받는 순간 도망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던 겁니다. 마루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있는 영수 씨에게 옆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저 썩을 놈. 결국 친구 등까지 처먹고 날랐구만. 아저씨, 말도 마요. 저놈 동네 사람들한테도 개돈이다 뭐다 해서 빚진 게 수억이야. 며칠 전 밤에 트럭 불러서 짐 싹 빼서 나가는 거 내가 봤어. 필리핀인가 어디로 간다고 떠들더만. 필리핀? 영수 씨의 머릿속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의 대가와 빚더미가 공중분해되어 해외로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소주 2병을 사들고 아무도 없는 방파제 끝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다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화병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커먼 파도가 마치 입을 벌리고 이제 그만 편해져라.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으아악. 영수 씨는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철민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믿었는데, 우리 가족 목숨줄을 내가 끊어. 통곡 소리가 밤바다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아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영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적어도 아내가 내 빚까지 떠안지는 않겠지. 라는 어리석고도 슬픈 생각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수 씨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디디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합니까? 당장 내려와요. 등 뒤에서 번쩍이는 서치라이트 불빛과 함께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해양 경찰들이었습니다. 억세고 젊은 손길이 영수 씨의 허리춤을 낚아채 방파제 안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나뒹군 영수 씨는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말려? 내버려둬. 산송장이나 다름없는데 살아서 뭐해? 경찰 중 한 명의 얼굴을 보니 며칠 전 배를 검문했던 그 젊은 해경이었습니다. 그가 영수 씨의 어깨를 흔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님, 죽을 용기는 있고 놈 잡을 용기는 없습니까? 여기서 이러고 죽으면 사기꾼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억울해서 눈은 어떻게 감으시려고요? 잡긴 뭘 잡아.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영수 씨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해경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필리핀이요? 누가 그럽니까? 박철민 그 인간 지금 출국 금지 상태예요. 사기 전과가 몇 범인데 여권이 나오겠습니까? 저거 다 피해자들 포기하게 만들려고 퍼뜨린 헛소문입니다. 순간 영수 씨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에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녁에 항구 입구 CCTV에 그놈 차 찍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근처 비밀하우스, 그러니까 불법 도박장에 숨어 있다고요. 도박쟁이들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의 눈동자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시뻘건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서 그 돈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영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돈으로 희희낙낙하고 있을 그놈 낯짝은 한번 갈기갈기 찢어놔야겠다는 도끼가 서린 겁니다. 그 도박장 어디입니까? 혜경이 알려준 곳은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있는 겉보기엔 평범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영수 씨는 렌터카를 몰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차 안에서 영수 씨는 이가 부러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박철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하자 굳게 잠긴 철문 틈 사이로 자욱한 담배 연기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녹슨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은 맹수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영수 씨가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도박에 열중하던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 너머 저 구석 테이블에서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따. 이번엔 내가 먹었어. 자, 다들 돈 내놔.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웃음소리. 철민 씨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영수 씨가 30년을 바쳐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영수 씨의 이성줄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박철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영수 씨가 도박판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철민 씨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수 씨가 달려들어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돈뭉치와 화투장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영수 씨는 그대로 철민 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퇴직금. 내 인생 물어내라고. 아이고, 이거 안 나? 미쳤어? 야, 얘 좀 떼어내봐. 철민 씨가 발버둥을 쳤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영수 씨의 악력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도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도경비를 보는 덩치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영수 씨를 떼어내려 달려들었고 영수 씨는 주먹질,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철민 씨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영수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못 가. 너 오늘 나랑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영수 씨의 핏발선 눈을 본 철민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 야비했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튀어. 누군가의 외침에 도박장 안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도 영수 씨를 발로 걷어차고 도망치려 했지만 영수 씨는 피를 토하면서도 그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못 가. 넌 못 가. 영수 씨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자에 대한 처절한 심판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바닥에 뒹구는 지폐들 위로 두 남자의 엉킨 몸뚱아리가 비극적인 한 폭의 그림처럼 멈춰 섰습니다. 모든 진실이 충돌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밤이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도박장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린 철민 씨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철민 씨의 발목을 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린 영수 씨.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시야 위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어지럽게 겹쳐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 괜찮으십니까? 해경이 다가와 영수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철민 씨는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표정으로 영수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나 신고하지 마라. 내가 돈 다 갚을게. 우리 30년 지기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방금 전까지 친구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던 악마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꼬리를 흔드는 똥강아지 한 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비틀거리며 철민 씨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민 씨가 움찔하며 눈을 감았지만 영수 씨는 때리는 대신 그의 멱살을 잡고 나직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씹어뱉었습니다. 30년? 그 세월을 시궁창에 처박은 건 내가 아니라 너다. 감옥에서 썩으면서 뼈저리게 느껴봐라. 내가 짓밟은 내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영수 씨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철민 씨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에게 돈을 빌려준 그 악질 사채업자 기억나십니까? 알고 보니 그자는 철민 씨의 사촌 처남이었습니다. 둘은 애초부터 호구 하나를 물어와 껍데기 배를 팔아넘기고 수리비 명목으로 사채를 쓰게 한 뒤 배를 빼앗고 빚더미에 앉혀 파산시키는 설계를 짰던 한패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들의 먹잇감 리스트에 있던 5번째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현장을 덮친 경찰이 도박장 금고와 철민 씨의 대포 통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수 씨의 퇴직금 중 아직 탕진하지 않은 2억 원을 찾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철민 씨와 사채업자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수 씨가 썼던 5천만 원의 사채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 즉 범죄를 위해 빌려준 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지옥의 사슬 같았던 빚더미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재판날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철민 씨는 재판장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잠시 생활고 때문에 친구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수 씨와 눈이 마주친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의 신뢰를 악용하여 노후 자금을 편취하고 조직적으로 2차 피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철민 씨가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영수 씨는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영수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비록 되찾은 돈은 원금의 3분의 2 정도였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영수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영수 씨는 다시 그 항구에 섰습니다. 이번엔 낚시복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녹슨 청해오는 고철상에게 넘겨졌습니다. 영수 씨는 남은 돈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중고 트럭 한 대를 샀습니다. 헛된 꿈을 좇는 가짜 선장이 아니라 항구에서 갓 잡은 생선을 떼어다 도시에 파는 진짜 장사꾼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사장님, 여기 광어 싱싱한 놈으로 한 상자만 줘요. 영수 씨가 땀을 닦으며 활기차게 소리쳤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더 이상 역겹지 않고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지만 영수 씨는 이제야 바다가 주는 진짜 교훈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으며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만선은 없다는 것을요. 지금 영수 씨는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멋진 선장님 모자도 없지만 1톤 트럭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짐칸에는 그가 직접 항구에서 발로 뛰어 골라온 싱싱한 고등어와 갈치 상자가 가득 실려 있죠. 비릿한 생선 냄새가 옷에 배어 아내가 어물전 냄새 난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영수 씨는 압니다. 이 땀 냄새야말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지탱해줄 진짜 향기라는 것을요. 영수 씨는 가끔 운전하다 백미러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김영수 욕봤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았으니 됐다. 수업료 한번 비싸게 치렀다 생각하자. 만약 그때 30년 우정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전에 월 300만 원 낭만적인 도시 어부라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퇴직금 통장은 온전했겠지만 인생의 진짜 무서움은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수 씨는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독이 든 성배와 같고 나만 믿으라는 말은 가장 경계해야 할 주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좋은 투자처가 있다. 이거면 노후 걱정 없다며 달콤하게 속삭이는 지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귀가 얇아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수 씨가 피눈물로 쓴 오답 노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을 바쳐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피를 나눈 형제도 돈 앞에서는 언제든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비정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했지만 돈이 오가는 다리는 아예 건너지 않는 것이 상책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생 이막의 행복은 대박을 터뜨려 떵떵거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좀 고되더라도 내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저녁 밥상에 고기 반찬 하나 올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그 소박한 평온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대박이 아닐까요? 오늘 영수 씨의 사연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이쿠, 벌써 해가 뜨네. 오늘도 싱싱한 놈들 팔러 가야지.
영수 씨의 힘찬 트럭 엔진 소리와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기가 막힌 사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